한 푼 줍시오. 살려주세요. 밥 좀 주세요. 네, 배짱이. 네,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한 배짱이. 입시 개에 겨울이 몰아닥친 지금 시점, 부평 2주 전 얼어 죽을 수 있는 배짱이 여러분들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자, EBS 수능 특강 34편 가운데서 첫 번째 작품 보겠습니다. 작품 제목은 이제 한용원 선생의 작품인데요. 자, 이렇게 수업은 출제 포인트 위주로 핵심적인 것들만 쭉 살펴볼 테니까 아직도 수업 전에 시를 감상하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읽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못 읽고 온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화면에 띄워두도록 할 테니까 잘 보시고요. 자, 한용호 선생의 작품 전문을 한번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쭉 편하게 보세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작품입니다. 한용호 선생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자, 전 작품을 한번 천천히 전문을 쭉 내려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한번 보세요. 지금 화면 지나가면은 좀 땡겨가지고 다시 보시든지 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천천히 내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올려드릴게요. 자, 이런 시였죠. 그렇군. 주인이 나오는군. 그렇군. 자, 그리고 보니까 이상한 아이도 나오네. 저런 범죄자 같은 녀석이라는 장군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작품 제목 자처럼 주제가요. 당신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고 그 대상에 의한 의지와 신념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의지와 신념에 관한 시다라고 하는 거. 굴욕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와 신념, 체념 아니고요. 의지와 신념에 관한 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 당신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출제 포인트 가겠습니다. 전 작품 표면적 화자인지 이면적 화자인지는 제가 다 구분을 해 놓았는데 표면적 화자다 그러면은 나 또는 우리 자, 저희, 뭐 이런 말들, 우리 또는 저희,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표면적 화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무슨 화자? 이면적 화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면적 화자. 반대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 밝혀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경어체를 통해서 시적 대상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강의는 19를 먼저 밑줄 그어놓고 막 열심히 필기를 시키는 99%의 강의하고 전혀 달라요. 그 강의하고는 다르다. 그 강의는 그냥 밑줄 긋고 써 받아적기 하라고 하는 건데 저는 받아적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받아적기 할 필요 없고요. 문제에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라고 실전식으로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씁니다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제목부터 들어가 있죠. 그쵸? 높임 표현이잖아요. 아주 높임의 평서형 높임 표현이죠. 격식체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 평서형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경어체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대화적 어조라고 하는 표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화적 어조라고 하는 거는 김선우 시인 여성 시인 중에서 김선우 시인이 있는데 그 제주도 제주도 똥돼지 얘기하는 시 있잖아요. 뭐예요? 신의 방, 그죠? 신의 방. 이 교과서에도 있는 작품인데 김선우의 신의 방 보면은 이런 돼지가 있었다지요? 뭐 그러잖아요. 이런 돼지가 있었다지요? 그래서 요로 끝나잖아요. 요로. 이렇게 요나 씁니다 따위로 끝나는 거, 뭐 해요체나 하십시오체가 쓰인다. 그러면 대화하는 듯한 말투 어조다. 그래서 대화적 어조란 말을 쓰거든요. 이건 제가 이 기출 최근에 바뀐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능 체제로 바뀐 첫 해의 예시문항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 예시문항이 나왔던 선지를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요. 이 예시문항에 있던 거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된 표현입니다. 대화적 어조라고 하는 건 요로 끝나거나 씁니다로 끝나는 이런 류의 시에서 통용될 수 있습니다. 대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절대 대화 아닙니다. 이 작품은
대화 X입니다. 대화라고 나오면 틀렸다고 해야 돼요. 대신에 대화적 어조는 맞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시적 대상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드러낸다. 그쵸? 하십시오 치니까 아주 높임이잖아요. 아주 높임. 그래서 해당되는 거 씁니다가 되고요. 제가 간혹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화면을 한 번씩 이렇게 띄워드릴 거예요. 이렇게. 원래 전문에서는 어떤 표현에서 나온 말이냐. 시작부터가 다 그렇잖아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암이 많습니다. 이러잖아요. 당신을 보았습니다. 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자, 화자가 현실을 지탱하게 해주는 존재가 누구냐? 당신이다. 방금 슬쩍 지나갔는데 이 당신을 보는 순간은 내가 즐거울 때야 괴로울 때야 내가 눈물을 흘리거나 위태로운 지경에 있을 때 슬픔으로 화할 때 또 눈물을 흘릴 때 눈물, 슬픔 이런 부정적 현실에서 떠올리는 존재거든요. 네가 시험, 학교, 내신 생각보다 잘못 봤어. 그럼 누구 생각나? 엄마. 그렇죠. 이 엄마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자가 현실을 지탱하게 해주는 존재다. 당신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다. 기억해 두시고. 선생님 수업은 이제 대체로 풀마풀마로 단순 이분법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문제풀이 OX에 근거를 제공해 드리니까 이 풀마 표시 잘 보셔야 돼요. 시어의 풀마 표시 기본으로 다 돼 있고,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표현상의 특징의 기대 효과에 관한 것들도 전부 실전 선지처럼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비교를 통해서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상이라는 말이 뭐죠? 시상이라는 게 뭐죠? 시에 담긴 상황이냐? No, 상황이 아니고 주제예요, 주제. 왜냐하면 이 상자가 상황할 때 상자가 아니고 생각 상자거든요. 시에 담긴 시인의 생각을 시상이라고 하는데 그 주제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교통의 주제 강조, 비교통의 시상 강조 같은 말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국가가 먼저냐, 국민이 먼저냐? 국민이 필요해서 만든 게 국가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가가 없다. 그러면은 그 개인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정군 위안부나 강제징용이나 강제징병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인생이 개인의 인생이 참 비참해지는 거죠. 올해가 몇 년입니까? 해방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우 중요한 해죠. 그래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에요. 당신을 보았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방 80주년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국가를 잃고 조국을 잃고 일제치하에서 식민지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한다. 그래서 이제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왜 비교죠? 왜 비교해요? 이 표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비교라는 말을 쓰는 거야. 위하는 이보다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뭐야? 나를 위함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신을 조국 혹은 국가라고 했을 때, 자,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 봅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그랬어요. 만남의 이별이야. 이별. 우리가 일제치하로 들어간 순간 얘기하는 거겠죠?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널 왜 잊을 수 없냐면은 널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 그래. 내 처지가 아주 비참하게 전락했거든. 그래서 네 생각이 막 절로 나.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너가 누구예요? 당신은 조국입니다. 조국. 자, 그래서 비교를 통한 시상 강조인 거고요. 부정표현을 통해서 그랬는데 부정표현은 뭐가 있죠? 안부정문, 못부정문, 말다 부정문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부정표현을 통해 국권 상실의 현실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갈 곳임을 뭐가 없어? 땅이 없어. 조국 강토가 없어. 집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민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으로 치면 뭐야? 호적. 뭐 우도 이제 뭐 호적 이런 거 다 폐지되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내 이름, 내 존재가 국가가 기록하는 장부 속에 올라있지 않다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민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했으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니까 그런 뜻입니다. 마이너스 현실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없고 없습니다. 상실 그죠? 마이너스.
자, 사회적 억압 그리고 일제를 자, 나타내는 시적 대상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일제 또는 사회적 억압을 나타내는 대상. 마이너스죠, 당연히. 누구야? 주인 그리고 장군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자, 대상에 대비가 있는데 대비를 통해서 서로 반대되는 걸 붙여서 주제의식을 부각한다. 당신은 플러스죠, 당연히. 조국이니까요. 주인 장군은 식민지니까 식민 지배자니까 일제니까 주인 장군은 마이너스예요. 주인은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생명이 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생명이 없는 존재야. 왜? 너는 뭐가 없어?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이게 뭐야? 인권이 없어. 인격이 없어. 인격이 없어라고 하는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인격이 없다라고 하고요. 주인이. 장군은 뭐라고 그래요? 장군은 야 인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인권을 부정하죠. 인격 부정, 인권 부정, 인간의 자격, 인간의 권리 다 부정하는 부정적 대상이에요.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화면 돌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웃집을 찾아갔는데 그 이웃집의 주인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 너 이 거지 새끼야 그러잖아요. 나한테 거지라고 하는 거야. 너 인격 없어. 인격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 생명이 없는 너를 도와주는 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고 심지어 죄악에 불과해. 라고 무시하고 있죠. 그쵸? 이렇게 말하는 사람 플러스 일리가 없잖아요. 또 밑으로 가니까 또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은 자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를 능욕하려고 하거든요. 시적 화자가 아마 여성인 걸로 지금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이 없는 애가 인권이 어디 있냐? 인권이 없으면 정조도 없는 거다. 너 호적 같은 민족도 없는데 국가 공권력이 너를 왜 도와주겠냐? 너는 함부로 해도 되는 인간도 아닌 애야. 그러면서 능욕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슬픔으로 화하는 나가 남습니다. 나야 뭐 한 거 했죠. 나는 한 거 했죠. 근데 대상의 대비 이해되시죠? 나쁜 놈, 나쁜 놈이에요. 자, 직접 인용을 통해서 대상이 부정적 속성을 부각한다라고 했는데 이 직접 인용이 무슨 말이에요? 큰 따옴표 있어 없어? 큰 따옴표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호가 큰 따옴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큰 따옴표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간접의 직접이야. 직접 인용. 그래서 이건 누가 한 말이었지? 이웃집 주인이 한 말이고요. 이건 누가 한 말이었지? 장군이 한 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 장군, 부정적 속성 부각.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반복을 통해 리듬감,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낸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총 몇 번 나오죠? 3번이 나오거든요. 3번 나오는 당신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거. 내가 괴로운 순간에 떠올릴 만한 대상이야. 엄마 생각나.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어. 이런 생각 하니 안 하니? 하지? 당신을 보았습니다. 생각났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의지가 되는 거예요. 눈물 슬픔 아까 화면 돌리면서 슬쩍 봤을 텐데 국권 상실로 인한 서름을 나타내는 마이너스 시어들이에요. 눈물, 슬픔, 주인 앞에서 흘렸던 눈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슬픔이기도 하고 장군 앞에서 느꼈던 슬픔이기도 하니까요. 마이너스. 자, 영탄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영탄법은 당연히 구나, 노라, 도다, 로다 같은 감탄형 종결음이가 온다랄지 웁스, 어지버 같은 감탄사가 온다랄지 느낌표가 찍힌다랄지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내는 영탄법인데 깨달음을 주고 있다. 온갖 윤리. 자, 이 구절 생각해봐. 이게 왜 깨달음이고 깨달음의 내용은 뭐지? 깨달음의 내용이 뭐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감탄사 쓰였으니까 영탄법 되는 거야. 그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냐? 감탄사죠. 영탄법이에요. 감탄사는 영탄법. 근데 여기 윤리나 도덕이나 법률이 연기이다. 그런 줄을 이제 알았다 그랬으니까 뭐야? 깨달음이죠. 깨달음. 알았다. 몰랐다가 알았다 이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였어? 칼을 위해 존재하는 거였고 황금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한 거야. 법 앞에 만이 평등하다고 했는데 법 앞에 10,000명만 평등하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어요? 없어? 있죠. 그러니까 칼과 황금이라고 하는 거는
칼과 황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권력, 지배 권력, 정치 권력, 황금은 뭐 자본, 뭐 부자, 부유함,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쵸? 돈 이런 거. 그래서 돈 많이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윤리가 다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도덕도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법률도 그들을 위해서 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놈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50억을 띵가 먹었는데 어린 놈이, 젊은 놈이 부모 덕에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누구는 50억을 받아 처먹었는데 무죄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돈이 많은 자들에게 고액의 그쵸? 변호사가 몸값이 높은 KNJ 뭐 이런 분들이 가서 또 변호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법률도 메가리를 못 추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뭐 버스 기사는 몇백 원 때문에 뭐 그쵸? 해고당하고 말이죠. 어떤 그 재벌 회장은 뭐 몇 조 원을 해먹어도 뭐 이렇게 무죄가 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 깨달은 거죠. 이 부정적 현실이야, 긍정적 현실이야. 부정적 현실이야.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부정적 현실. 법이며 윤리며 도덕이 전부 권력자와 부유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니까 그런 거야? 식민지 취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붙어먹었던 그 반민족 행위자들 있잖아요. 반민족 행위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던 것들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건. 자,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 권력과 돈을 나타낸다. 방금 얘기했던 거 있죠. 칼과 황금, 비유적 표현이었어요. 자, 그 다음 의문형 반복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끝날 때 어떻게 끝나? 뭐뭐 할까? 까까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까까. 자, 끝나는 까까까 이렇게.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했는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어떤 절대자로서의 종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저희 내피셜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나온 설명은 없어요.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종교의 귀의를 할까? 아니면 인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잉크를 칠까? 그러니까 내가 역사적 실천을 할까? 뭐 이런 거죠. 저 아까 그 주인 같은 새끼, 장군 같은 놈 가서 그냥 확 멱살을 그냥 멱을 따버릴까? 뭐 이런 실천이죠. 사회적 실천. 그 다음에 또 뭐야? 술을 마셔버릴까? 이제 이건 체념이죠. 알코올릭. 체념 쪽으로 가는 거냐? 허무주의 쪽으로 갈 거냐? 뭐 이런 갈등 때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적 갈등이다. 의문형 반복을 통한 내적 갈등이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시험 직전에, 시험 당일에 가져가야 될 작품 중 하나. 자,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우 선생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이육사 선생의 황혼으로 가보죠. 이 황혼이라는 작품, 자, 지금 시 안 읽고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시 그래도 읽긴 읽어야 돼. 아무리 내가 압축, 요약 정리를 해줘도 시를 안 읽고 시험장 가는 건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를 갖추세요. 읽고 와야 돼. 그래도 못 읽고 온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에 있는데요. 없는데요. 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커튼 얘기 나오네. 황혼한테 말을 걸고 있어. 부끄러워. 입술을 왜 자꾸 갖다 대지? 자, 읽어. 별들, 수녀들, 수인들 나오고요. 행상대 나오고 토인들까지. 그리 썩 잘 사는 사람들 같아 보이진 않는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쭉 밑으로 갑니다. 골방이 1년에 나오고 마지막 년에도 또 나오네. 의미가 같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자, 여기 마지막에 이 구절 두 개를 잘 보셔야 돼요. 걷게 하겠지. 그리고 모르나 보다,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두 개 잘 기억해야 돼요.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돌아와. 출제 포인트. 자, 두 번째 작품 황혼입니다. 이육사 선생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항시인의 한 분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해방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시이기도 하니까 잘 보셔야 돼. 자, 표면적 화자인 나가 나오고요. 화자의 위치이자 외부와 차단된 공간으로서의 골방 나옵니다. 커튼 쳐 있고 막 이런 골방 있잖아요. 자, 구체적 행위를 통해 대상에 대한
긍정, 부정,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을 찾아라. 그러면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커튼을 걷는 행위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커튼을 걷는 행위가 왜 커튼 걷는 게 긍정적 태도냐? 커튼을 걷으면 바깥 보이고 바깥에는 황혼이 내렸어. 황혼이라는 게 커튼 걷고 바라봐야만 할 존재. 정성스럽게라는 표현 나오죠. 그죠? 자, 주제를 한번 보고 갔어야 되는데, 그쵸? 이 작품 주제 뭐예요?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 느끼는 뭐야? 연민과 애정이다. 연민, 애정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작품 속에서 구절 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초반부에 1년 보시면은 정성된 마음으로 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걷고 맞아들이는데 누구를 시적 대상 황혼을 맞아들이는 거야. 근데 정성된 마음으로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죠. 황혼에 대한 태도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다음 포인트 가볼게요. 색채요, 시각적 이미지. 자, 흰, 녹음할 때 녹, 무슨 녹이죠? 푸를 녹자죠? 푸르다, 푸를 녹자. 풀은 그늘을 뜻하는 건데 나무가 우거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풀은 나와 있고요. 자, 비유를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으로서의 비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어떤 인식이야? 인간이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 것이냐. 누구같이? 흰 갈매기들 같이. 갈매기를 보면 외로움을 연상할 수 있나? 뭐 그런가 봐요. 자, 전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공감합니까? 자, 그래서 네, 그런 거고요. 영탄법, 서리법 방금 봤었지? 영탄법, 서리법을 통해 정서의 직설적인 표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 멍멍이 소리야. 직설이 뭐야?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직설. 응? 반대말 뭐야? 간접.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 표출이 뭐죠? 내포되어 있다, 함축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냈다 이 말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운 존재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라고 했으니까 정말 외롭다를 강조하고 싶은 서리적 표현이죠. 의문형을 통해 설명하는 설명하는 그쵸? 묻는데 묻는 게 아니야. 답정너야.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외롭다야 외롭지 않다야. 무지막지하게 외로운 존재다. 이런 거죠. 서리법이었고 영탄법이었어요. 그 다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황혼이라고 하는 거를 부르잖아요. 황혼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닌데 불렀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불렀는데 대답 없어. 불렀는데 대답 없어. 뭐? 불렀는데 대답 없네. 건방져. 그쵸? 말을 붙였는데 불렀는데 건방지게 대답을 하네. 그럼 뭐야? 말건방이라고 하는 거야. 대체로 사람이 아닌 녀석을 불렀을 때 그런 거야. 황혼아 뭐야? 대답 불가능한 녀석, 언어 능력 없는 존재 불렀으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순간 뭐야? 너라고 하는 순간 혹격조사 아를 붙이는 순간 뭐? 혹격조사 아와 인칭대명사 너를 쓰는 순간 게임 끝. 사람이 아닌 녀석인데 혹격조사 아닌데 인칭대명사 사람을 대신 가리키는 말. 그래서 인간인 것처럼 정정 사물을 인간인 것처럼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 되는 거죠. 부르면 도노법이야. 도노법은 부른다는 얘기야. 명령형 내밀라 그랬으니까 내밀어라. 명령형이죠.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야 부정적인 태도야. 긍정적 태도죠. 왜 그래요? 부드러운 손, 네가 가진 손 플러스 그 말이죠. 자, 의인화된 청자는 당연히 황혼 플러스고요. 명령형을 통해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요? 나의 입술, 야, 내 입술을 주겠다는데 쓰바. 보기도 싫고 극혐인 애한테 입술 돼 안 돼? 안 되지. 마음에 들거나
뭔가 내가 보살펴주고 싶은 뭐 그런 대상한테 입술 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민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불쌍한 애들한테 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무조건 입술을 내밀면 사랑이 아니라 연민인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전문에 보면 이런 말 나왔잖아. 그러니까 봐. 여기 보면은 자,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이라고 했거든. 여기서 너는 누구라고 그랬지? 황혼. 황혼이 질 때, 나는 여기 이 집 지붕에만 황혼 비칠 거야. 이렇게 지는 황혼이 어디 있니? 전부 다 비치잖아.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다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길거리에 거지도 황혼을 이렇게 촥 황혼이 비칠 거고, 거지의 이마에도 황혼이 내리 비칠 거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뭐 그 육교 아래에서 그 콩나물 팔고 있는 할머니, 채소 팔고 있는 할머니, 주림진 이 뺨에도 이렇게 황혼이 비칠 거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작품 속에서는 다른 존재들이 나옵니다만, 예를 들면은 그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 그 안쓰러운 대상, 연민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야. 이렇게 쭉 나오는 거거든. 선생님, 수녀들은 진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수녀들이 왜 불쌍하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렇게 이거 하나 짚어드릴게.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건데, 이 작품을 이해할 때 핵심이 되는 거 잘 봐. 그러니까 여기서 왜 얘가 소외된 존재냐? 특히 수녀들, 딴 건 알겠는데 수인이 뭐죠? 죄수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럼 얘는 이해되는데 얘는 이해 안 돼. 또 별들은 또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돼. 이 별들이나 수녀들 같은 경우가 왜 소외된 존재들로 분류되느냐? 여기 있잖아. 의지가지 없는 그들이라고 정리가 돼 있잖아. 그들 1, 그들 2, 그들 3인 거야. 의지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그러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또 거기를 적는 친구도 있어. 뭐야? 또한 역시의 도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도 해놓고 의지가지 없는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소외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같은 팀으로 묶이는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이고요. 아시겠죠? 별들도 소외 존재, 수녀들도 소외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다시 출제 포인트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방금 미리 땡겨서 설명한 건데 이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뼈대에 해당하는 거죠. 연민의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 별들, 수녀들. 왜 하늘에 떠있는 12성좌에 빛나는 12성좌의 별자리에 빛나는 별들을 왜 연민의 시선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지가지 없는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당연히 행상대나 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가서 두 대상을 마저 확인해 볼게요. 야, 고비 사막이 얼마나 유명한 데니? 그치? 졸라 힘든 곳이야. 여기 삭막해, 생명 없어, 물도 없어, 오아시스 언제 나와, 이런 곳이야. 응? 그런 곳을 가는 행상대니까. 행상대가 뭐야? 행상대가 요즘으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요즘엔 다 사라졌는데 그 물건 들고 팔아 다니는 그 장돌뱅이? 장돌뱅이 같은 거야.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인들은 이제 녹음 속에서 재밌게 활 쏘는데 왜 그래요?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자,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할 때 이 지구의 반쪽에 해당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삭막한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삭막한 현실. 그래서 나의 타는 입술이 필요한 대상이다 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연민 대상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악한 환경, 시멘트 장판 위 누구였죠? 수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고비 사막 어려운 곳이죠 이거.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여기 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또는 의인법, 도노법, 명령형을 통해 소외된 존재에 대한 연민, 그리고 화자가 바라는 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 찾아라. 그러면은 누구누구야 라고 불렀으니까 도노법, 그쵸? 너라고 했고 다시 혹격조사 붙었으니까 의인법, 그쵸? 왜? 황혼 자체는 사람 아니니까. 자, 그리고 지구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라고 했잖아요. 뭐뭐 해다오라고 할 때 맡겨줘. 내가 책임질게.
맡겨줘, 책임질게. 이러니까 소외된 존재에 대해서 연민을 드러내는 가운데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한 힘이지만 보태볼게. 이런 얘기니까. 자, 밑에도 마찬가지. 말을 건네는 방식. 대답할 수 없는 존재의 황혼한테 말을 붙였잖아. 그렇지? 자, 불렀는데 대답 없어. 건방지다 망을방. 뭐라고? 불렀는데 대답 없어. 다시. 불렀는데 대답 없어. 건방지다 말건방. 오케이? 불렀는데 대답 없어. 불렀는데 대답 없어. 건방지다 말건방. 오케이? 마지막은 됐어. 건방지다 말건방. 응? 불렀는데 대답 없다. 건방지다 말건방. 응? 자,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여기서 추가된 게 있어. 미래 시제다. 추측성 표현이다. 기대효과 기대다. 뭐야? 여기 뭐야? 내일도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get이 들어갔으니까 뭐야? 미래 시제고요. get 먹겠다, 울겠다. 미래 시제 get이고요. 그 다음에 자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라고 있는 황호나 불렀어.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왜? 어딨니? 찾아보게 하겠지. 뭐야? 기대야 기대. 그러니까 찾아보게 하겠지 이게 무슨 소리야? 걷게 하겠지가 무슨 말이야? 아 나는 아마 기대가 돼서 걷게 될 것 같아 이런 뜻이죠. 커튼을. 그 다음에 또 비유 영탄법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낸다. 이게 과거 기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기대와 아쉬움이 함께 확인된다라고 하는 기출문제상의 선지가 있었어요. 아쉬움은 근데 여기 왜 있는 거야?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그러니까 내일 만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편 이건 미래 시점이야. 이건 이제 현재 시점만 보면 현재는 뭐한 시점이지? 저물녘이야. 황혼이 지는 저물녘이라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처럼 사라져가는 황혼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리고 이제 달이 뜰 거고 볼 수 없잖아. 당분간은 언제까지? 내일 저녁이 되기 전까지. 내일 늦은 오후 저녁이 되기 전까지는 바이바이인 거잖아. 그래서 현재 시점 저물녘에 아쉬움이 느껴져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작품 출제 포인트 짚어 드렸습니다. 대상에 대한 연민, 주제의식, 이육사의 황혼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은 성의꽃입니다. 최두석의 유명한 작품이죠. 자, 이것도 미리 읽어오셨어야 되는데 혹시 못 읽어온 친구들을 위해서 화면 띄워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천천히 한번 일별이라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시내버스로 시작을 합니다. 겨울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엄동이라는 거 보니까 네, 입김이 막 서려 있는 것 같고요. 그걸 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뜬금없이 친구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특이하네. 자, 그래서 출제 포인트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나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표면적 화자인 건 당연하고요. 구체적 시간, 공간이 나와 있는데 새벽 시간대 공간은 시내버스 아니다. 승객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차창에 낀 성에 찬란한 치장이라는 긍정적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성에를 얘기하는 거야. 유리창 안팎의 온도 차이에서 유리창 안쪽에 끼는 뿌연 기운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암담한 시대상 마이너스죠, 그쵸? 계절적 배경 엄동 혹한 자 마이너스예요. 엄동이 뭐야? 한창인 겨울 이러니 겨울동자야. 겨울이고요. 혹한은 혹독한 한기 추위 혹독한 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엄동 혹한이라고 하기 때문에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시대를 나타내는 건데 독재 치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열거법 통해서 삶의 애환을 지닌 민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비용서, 예파는 파출부, 실업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새벽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이야. 돈 잘 벌고 자기 노동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통장에 잔고가 잔뜩 있어. 그럼 이걸 타겠니? 더구나 새벽 시간대. 예전에 그 작고하신 그 저세상 분이 되신 모 국회의원은 무슨 시내버스 그쵸? 첫차 새벽에 타면서 몇 번 버스라고 하는 걸 이제 화제로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런 차를 부자가 탈 리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열거법이죠. 1, 2, 3, 4 열거법이고 삶에 애원하신 불쌍한 사람들이다. 자, 소외된 존재들이 간밤에 내뱉었을 입금과 숨결들의 만남을 나타내는 거. 간밤에 은밀히 만나. 자,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한다. 시행이 무슨 말이에요? 한 줄 한 줄을 말하는 거야. 명사로 한 줄을 마무리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시가 있으면은 한 줄 끝에 명사 왔지롱 이런 얘기야. 이 말은 다라, 자니, 구나 같은 종결 어미로 끝내지 않았다는 얘기도 해요. 그런 뜻이기도 해. 그러니까 명사로 끝났다 이거야. 너 뭐 먹었니? 피자. 끝 이렇게 되는 거야. 피자를 먹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자 이렇게 끝나는 게 한 줄 끝에서 끝나는 게 명사로 또는 명사형으로 시행을 마무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 대상에 대한 예찬이야.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라고 했으니까 대상이 아름다움을 예찬한다. 칭찬한다.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의문형을 반복해서 민중의 고된 삶, 치열한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이는 정렬의 숨결이던가 이게 해당되고요. 또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면서 시상을 전환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시상 뭐라고 그랬지? 시적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 아니야. 생각이라고 했어요. 생각상자. 그래서 시의 주제, 시상입니다. 주제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소외된 대상 얘기하다가 이제는 친구 얘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얼굴 명사죠. 이렇게 함으로써 시상을 전환한다. 지금까지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민중. 지금부터는 그 민중들을 위해서 희생 헌신했던 내 친구, 감옥에 있는 내 친구. 이게 전환점입니다. 돈어법은 누군가를 부르는 건데 화자와 오래 뜻을 같이 했으나 지금은 사회적 제약이 가해져서 그게 직접적으로 안 나왔죠.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없지만 아마도 그럴 것 같다라고 추론은 해볼 수 있죠. 자유를 박탈당한 대상 누구? 친구, 부각. 자, 또는 부정적 현실을 제시한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벌을 준다? 감옥으로? 뭐 그건 부정적 현실인 거죠. 그 다음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 맞아 금지된 친구. 그러니까 뭐 군대 간 건 아니겠죠. 최소한 면회 맞아 금지된 친구 아마 감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자, 역설법이 쓰였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수능특강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역설법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알고 있어야 돼.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건데 엄동혹한일수록 선연이 핀다. 엄동혹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선연하다는 얘기는 곱고 뚜렷하게 이런 얘기예요. 플러스죠. 근데 이렇게가 성립되나? 논리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역설이고요. 차가운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은 플러스인데 차가운은 따뜻하다의 반대로서 그쵸? 마이너스의 이미지인데 플러스를 수식하고 있는 역설 되겠습니다. 두 가지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가 세 번째 작품이었고요. 자, 주제를 한번 확인해야겠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성의 꽃, 소외된 존재들이 느끼는 연민과 애정. 아까 앞에 봤던 작품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작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작품. 자, 전라도 가시네 되겠는데요. 자,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전라도 가시네 네 번째 작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직 못 읽은 친구들 화면 띄워놓을 테니까 알룩 쪽에 입맞춤이 살았나? 그러면서 시적 대상인 전라도 가시네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섬에서 태어난 여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연이 많은 함경도 사내와 함경도는 한반도 오른쪽 최북단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북한 저 백두산 언저리 함경도에 살던 남자랑 그 다음에 쭉 보세요. 어디서 만난 거야? 북간도라고 하는 저 백두산 두만강 건너 저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중국 땅인 북간도의 주막 그 술집에서 이제 만났다 이거예요. 아마 이 전라도 가시네가 이제 집이 가난하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북간도까지 흘러 들어와서 술집에서 술을 따르는 그런 괴로운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손님으로 온 거죠 이제. 그런가 봐. 그리고 보니까
야, 내가 너의 그 괴로운 속을 한번 들어봐 줄게. 이 남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왜 이렇게 우냐 이러면서 막 달래주는 것 같고, 그죠? 그러면서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네 사투리로 이야기 들려줄 테니까 너의 나라로 잠깐 돌아갔다 와라. 사투리 들으면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얘기 하는 거예요. 너는 참 불쌍해. 잘 살아.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갑자기 의지로 끝나는 거죠. 이야, 이 쓰레기 같은 세상 내가 의지를 갖고 잘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의지를 드러내면서 끝. 자, 이제 출제 포인트 봅니다. 작품 주제가 뭐냐면 전라도 가시대는 일제강점기 유랑민의 비극적 삶입니다. 사내도, 함경도, 여자도, 전라도. 그러니까 전부 다 한반도에 살던 불쌍한 식민지 백성들인데 살기 위해서 북간도로 흘러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민, 유랑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표면적 과정에 나와 있고요. 토속적 소재 그리고 의문형을 통해서 시적 대상이 바닷가에서 성장했음을 암시한다. 암시. 실제로 직접적으로 살았단다 라고 말하진 않죠. 그래서 알룩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토속적 소재가 되는 거죠. 이 조개에 입맞추면서 무슨 시장통에 가서 마트에 가서 조개에 입맞추는 사람 없잖아요. 마트에 있는 알룩조개가 아니야. 이건 이제 그 시골에 있는 시골 느낌을 토속적이라고 하는 거야. 시골 알록쪽에 입맞춤이 잘 안 나는 거야. 자, 그 다음 비유 그리고 색채를 통해서 구체적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눈하고 얼굴하고 푸르고 까무잡잡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돈어법 말을 꺼내는 방식 그랬는데 사실 이제 가시네야라고 하면서 가시네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단 말을 건네는 방식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긴 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구체적 지명을 통해서 화자의 출신 지역을 드러낸다. 구체적 지명이 함경도 그랬죠?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 맨 위에 기퉁이 여기가 이제 함경도 이렇게 사등분했을 때 함경도예요. 자, 그다음 비유 그리고 추상적 관념의 감각화, 형상화, 구체화를 통해 삶의 고단함을 견디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한다.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자, 그래서 그 해당되는 구절은 이거예요.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이라고 해요. 시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야, 관념이야. 관념이고요.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 관념이죠. 눈에 보여 안 보여? 시름을 가리켜봐라. 시름 어디 있니? 시름 어디 있니? 시름 어디 있니? 가리킬 수 없죠. 추상적 관념인데 걔를 마치 안개와도 같이 표현을 했으니까 감각 가능한 대상으로 변화시켰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처럼 변화시켰다 이거지. 안개인 것처럼. 오케이? 그런 뜻이야. 이해되지? 그리고 모양이 없는데 안개라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변화시킨 거야. 구체화라고 말할 수 있죠. 시름은 안개다. 뭐 이런 거니까. 근데 태도를 잘 봐야 돼. 태도를. 자, 견디는 태도야. 뭐 부정적 현실인 삶의 고단함을 견디는 태도. 왜? 달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나이 수험생인 나날 구평 2주 전인 지금 나는 달게 지내련다. 무슨 말이야? 불만 없이 마땅하게 받아들이겠다. 수용하는 태도. 그러니까 견디겠다. 이런 태도가 되는 거죠. 자, 어미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만이라고 하는 게 있어. 어미 반복. 뭐뭐 한다만. 자, 보시면은 뭐뭐 한다만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그쵸. 뭐 무섭지 않다만 다만 보이죠. 마시련다만 다만 보이죠. 여기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서 부정표현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북간도 술막 못 부정문 쓰고 있으니까 부정표현 그리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북간도 술막 이게 뿌락지가 많고 스파이가 많고 뭐 이렇다는 얘기야. 꼰질르는 그 친일파 밀정들이 많고 밀정 많아. 그래서 이제 막 이게 못 믿었다 이거죠. 믿었지 않다. 북간도 부정적 현실입니다. 그 다음 계절적 소재인데
눈포래라는 구절 나오죠. 눈만 봐, 눈보라라는 뜻이야. 눈보라, 마이너스, 실현 역경. 추상적 관념의 감각화 형상화 부채화. 마찬가지 또 나오네? 보니까 너의 가슴은 이제 실제로 그 뭐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면을 얘기하겠죠. 너의 내면. 그늘진이라는 마이너스 표현을 썼잖아요. 그쵸? 대상인 전라도 가시네의 너의 어두운 내면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의 내면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이라고 표현한 거 아니에요. 숲속 오솔길.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으로 감각화, 형상화, 구체화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청유형을 통해서 대상과 공감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공감. 청유형을 잘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청유형이 뭐야? 자로 끝나거나 뭐뭐 해보자 할 때 자 있잖아요. 청유, 같이 뭔가를 하자는 권유입니다. 나한테 내가 청유하고 있어요. 내가 나한테 하자. 그러니까 대상이 공감하려는 태도인 거죠. 말이 되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시를 미리 읽으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보면은 보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여기 보면은 자 쭉 내려가서 여기에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이게 이제 목적어야. 그러니까 너의 어두운 내면 속을 내가 헤매겠다라는 거잖아. 이거 공감이지. 너 어두운 과거, 불편한 뭐 그런 것들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수치를 통해 조국 강토를 드러낸다. 천리 또 천리. 이건 조국 강토를 뜻하는 거야. 구체적 수치가 무슨 말이야? 숫자 1000 나왔잖아. 그치? 계절적 소재는 단풍. 언제야? 단풍은 가을이죠. 당연히 가을. 의문형 반복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공감.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불술기는 뭐야? 기차 또는 태양. 방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뭐 그랬냐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공감 맞죠? 자, 비유, 청각적 이미지,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대상의 정서를 강조한다. 두낮 두밤 했으니까 두밤 두낮 했으니까 구체적 수치죠. 청각적 이미지 뭐야? 울어 청각적 이미지야. 그 다음에 또 비유처럼 그랬으니까 비유죠. 그래서 정서를 강조한다. 슬픔 맞니? 자, 음성상징어, 청각적 이미지, 비유를 통해 대상이 고향에 대한 기억을 드러낸다. 잘싹 소리죠. 소리, 청각, 음성상징어, 잘싹 그거죠. 음성상징어. 자, 뜻 그랬으니까 또 비유 되겠고요. 자, 반복 및 변주를 통해서 그랬는데 자, 오늘 수업은 딱 그 첫 수업이니까 4편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4편까지만 하고 또 첫날부터 무리하면 힘드니까 딱 4편까지만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반복 및 변주라고 했는데 변주가 뭐예요? 변주가 살짝 변화해서 연주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변화시켜서 슬픔을 견디는 모습을 드러낸다. 울 듯 얘기는 뭐야? 똑같다 반복이고요. 근데 울지 않는 이라고 울다 기본형 쓰고 있으니까 아주 다르게 표현한 건 아니고 살짝 변화를 시켜서 변주.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울 듯 결국은 울어야 울지 않아요. 울지 않으니까 견디는 일이 되는 거죠. 자, 말을 꺼내는 방식 대상에 대한 위로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너의 사투리를 쓰는 순간 그 듣는 사람은 자기 고향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봄이죠. 현실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때 아닌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아직 봄이 안 왔는데 봄을 느끼는 거죠. 마음속으로만. 시간 표지,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희망 나타내는 거 봄이고요.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초라한 복장을 나타낸다. 분홍댕기인데 손때 묻어서 수줍은 부끄러운 분홍댕기야. 초라한 복장. 자, 음성상징어 휘휘 나와 있고 명령형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 위안을 얻기를 바라는 거죠. 잠깐 너희 나라로 돌아가. 꺼져. Get out of here. 이게 아니고 잠깐 너의 고향 마음속에서라도 네 고향을 좀 느끼고 돌아와.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자의 소망이 되겠고요.
자, 계절적 소재를 통한 부정적 현실을 드러낸다. 마지막에 뜬금없어 보인다라고 했는데 사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다 되는 거예요. 자, 얼음길, 눈포에 기가 막히는 벌판, 전부 부정적 현실 마이너스. 춥고 춥다, 그치? 얼음, 눈, 그치? 음성 상징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우쭐우쭐 나설 게다 그랬잖아. 쑥 뛰면서 나설 거야. 의지, 대꾸, 부정 표현의 반복, 그리고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라고 했잖아. 그치? 뭐뭐도 없다. 부정 표현 맞죠? 뭐뭐도 없이. 부정 표현 맞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반복됐잖아요.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 뭐뭐도 없이 뭐뭐 할 게다. 뭐뭐도 없이 뭐뭐 할 게다. 통사 구조 반복이죠. 화자의 의지죠. 후회 없이 내가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살펴본 작품 4편이었는데요. 4편. 출제 포인트 위주로 정확하게 압축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5번 작품 김기택의 벽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뭐 해야 돼? 1, 2, 3, 4 작품 중에서 설명 중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거나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신선한 충격을 줬던 구절들 또는 시어들을 체크해서 복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당일날 이 자료 가져가 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 오케이? 지금 하셔야 합니다. 복습하세요. 복습.